정도를 지키면서 살다 보면 인생에 대박은 없더라도 망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인생이 생각대로 풀렸다면 이런 사연 채널도 없었을 것 같네요. 다들 저와 비슷한 마음으로 사연을 보내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은 답답했던 지난 시간을 사연에 한번 담아볼게요. 저는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대기업 생산직에 취업했어요. 20살 때 바로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9년간 열심히 일만 했습니다. 그때는 그저 돈 모으는 재미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제 인생의 또 다른 행복으로 찾아온 사람이 바로 남편이었습니다. 직장 동료 소개로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남편을 소개받게 된 거예요. 제 남편의 첫인상은 정말 인상 깊었어요. 키가 큰 것도 아니고 이목구비가 잘난 것도 아닌데 사람이 매력 있어 보였거든요. 아마도 대화를 나누면서 느껴지는 남편의 순박하고 배려심이 있던 모습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남편과 1년 정도 연애를 하다가 결혼까지 이어지게 됐죠. 그때는 이 사람이라면 정말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남편을 만났던 시점이 엄마가 돌아가신 후라서 남편한테 괜히 의지가 더 됐던 것 같습니다. 처음 남편을 데리고 저희 집에 갔을 때 아버진 남편을 보고 말했습니다. 우리 연수 잘 부탁하네. 연수가 속이 깊은 애야. 네, 아버님, 걱정 마세요. 제가 연수는 평생 행복하게 만들어주겠습니다. 사람이 참 순박한 게 믿음이 가는구만. 난 자네만 믿겠네. 아버진 저처럼 남편의 순박함을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오빠랑 여동생도 남편과 인사를 나누고 화기애애하게 첫인사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전 남편과 시댁으로 인사를 갔습니다. 남편도 저와 같이 삼남매라서 시동생과 막내 신우가 있었어요. 시부모도 절 보면서 반갑게 맞이해 주셨습니다. 그때 시부가 대화를 하던 중 남편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 둘 신혼집은 경기도의 25평짜리 아파트로 내가 마련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정말요? 그래. 우리 집 장남이 잘 살아줘야 동생들도 잘 살지.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감사하게도 신혼집은 시부가 신혼집을 마련해줘서 저와 남편은 고민을 덜 수 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시부가 구해준 위치를 보니까 시댁과 좀 가까운 곳이더라고요. 좀 걱정되긴 했지만 그래도 집을 구해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혼수를 당연히 다 해가려고 했어요. 그때부터 어디가 좋은지 알아보는데 시모한테 연락이 오는 겁니다. 연수야, 네 어머님, 이번 주말에 같이 혼수 보러 갈까? 저 정현 씨랑 같이 가려고 했는데요. 아유, 혼수 같은 건 남자를 데려가 봐야 아무 소용없어. 그런 건 여자랑 봐야지. 시모의 말에 저는 혼수를 시모랑 전자상가로 보러 가게 됐어요. 그런데 그날 시모의 실체를 겪고 저는 진땀을 뺐습니다. 시모는 TV, 냉장고, 청소기를 둘러보면서 정말 참견을 안 하는 곳이 없더라고요. 특히 TV를 고를 땐 시모가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이 25평이니까 TV는 50인치면 되겠지? 네, 그 정도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 메이커로 하자. 대기업 걸 사야지. 어머님, 땡땡전자보다 여기 메이커가 더 선명하고 많이 산대요. 그래도 이 기업이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이야. 여기가 얼마나 탄탄하고 잘 만드는데 왜 그런 데다가 삼류회사 TV를 사? 그냥 이걸로 사. 그건 아는데 가격이랑 품질까지 따지면 여기도 좋아요. 너 지금 내 말 못 믿니? 나한테 반기 드는 거야? 네? 아이, 그런 거 아니에요. 알겠어요. 결국 저는 시모가 추천하는 TV를 샀습니다. 그 이후에 세탁기, 냉장고를 고를 때도 시모는 저한테 딱 한마디만 했습니다. 예, 이거 사. 이거 사라. 다른 건 볼 것도 없어. 제가 살 신혼집인데 제가 마음에 드는 건 정말로 하나도 살 수 없었어요. 살림에 필요한 가전제품은 시모가 골라주니까
어쩔 도리 없이 고르긴 했습니다. 하지만 침대를 보러 갔을 땐 꼭 제가 원하는 걸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시모는 또 어떤 침대에 앉아보더니 절 보면서 신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이거 좋다. 여기 메이커가 푹신하고 편하구만. 예, 너도 여기 한번 누워봐라. 아이고, 편하다, 편해. 어머님, 침대는 제가 다 봐둔 게 있어요. 그거 살 거예요. 왜? 아, 이거 사라니까. 이게 좋아. 가정 같은 경우엔 어머님이 사라는 걸로 다 샀잖아요. 그리고 어머님이 저하고 침대에 산이불 덮고 사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제가 잘 자리는 제가 골라야죠. 벌써 결혼도 하기 전에 저 말대꾸 하는 것 좀 봐. 원래 사람은 다 안목도 다르고 의견도 다른 거예요. 그런데 어머님은 너무 극단적으로 사라고 강요하시니까 제가 사긴 했는데 침대만큼은 꼭 제가 원하는 거 할게요. 그렇게 말하고 저는 재빨리 가서 침대는 딱 결제해버렸어요. 결제하고 시모를 보니까 완전히 뒷목을 잡고 있으시더라고요. 결혼 준비하면서 시모랑 이런 기싸움을 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날 집으로 가면서 시모가 정말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하는 걸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그저 내내하면서 살다 보면 시모한테 완전히 호구처럼 당하겠다 싶었어요. 하지만 옛말에 호랑이 굴에 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시모의 센 성격도 현명하게 이겨낼 자신이 있었어요. 그렇게 저와 남편은 양가의 축복 속에 결혼식을 올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와 남편은 동남아로 신혼여행을 갔어요. 정말로 4박 5일 동안 분수에 안 맞게 호의호식하면서 재미있게 즐겼습니다. 남편과 사진도 찍고 우리의 미래에 대해 얘기도 하고 아주 행복한 시간을 가졌답니다. 그러다 집으로 돌아오던 날 면세점에서 양가 부모님들과 식구들한테 줄 선물을 샀어요. 그때 시부가 술을 좋아해서 양주랑 담배를 같이 샀습니다. 그리고 시모 선물을 한참 고민하다가 벨트를 고르게 됐어요. 그런데 저는 그 벨트가 어떤 사단을 불러올지 상상도 못했습니다. 앞으로 벌어질 일은 상상도 못한 채 저는 시댁에서 남편과 선물을 나눠주기 시작했어요. 저는 시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면서 말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덕분에 잘 다녀왔습니다. 그러자 시부가 저한테 기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별일 없었지? 좋은 거 많이 보고 왔니? 네, 아버님 덕분에 잘 다녀왔어요. 그리고 이건 선물이에요. 아이고, 고마워라. 근데 이게 뭐니? 아버님이 술 좋아하신다고 하셔서 양주랑 담배 좀 사왔어요. 딱 내가 마음에 드는 것만 딱 골라서 사왔구만. 고맙다. 그런데 그때 시모가 절 보면서 다급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내 건 없어? 아이, 당연히 어머님 것도 있죠. 이건 어머님 선물이에요. 이게 뭐야? 벨트예요. 벨트? 아이, 가방이나 사올 것이지. 무슨 벨트를 사왔어? 벨트 이거 얼마나 한다고 이런 걸 다 사왔어? 이게 요즘 유행이에요. 그래서 제가 사온 거예요. 일단 한번 차보세요. 이쁜가 한번 볼게요. 그런데 시모가 딱 벨트를 찾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벨트가 시모 허리에 작은 거예요. 정말 이 정도면 맞겠다 싶어서 샀는데 안 맞아서 이상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시모가 그동안 복대를 하고 다녔던 거예요. 하필이면 제가 벨트를 사오던 날 시모가 복대를 안 하고 있어서 벨트가 안 맞았던 겁니다. 근데 시모는 애꿎은 벨트를 탓하면서 화를 내더라고요. 아, 이거 안 맞잖아. 지금 너 나랑 장난하니? 아, 이게 왜 안 맞죠? 제가 좀 늘려볼까요? 이게 안 맞을 리가 없는데. 이상하네. 너 지금 날 창피 주려고 이러는 거야? 일부러 이런 거 사왔지? 아니에요. 정말 그런 거 아니에요, 어머님. 선물 하나 제대로 못 사오고 네가 잘하는 게 대체 뭐야? 어머님 배가 이렇게 볼록 나올지 몰랐어요. 그냥 어머님 평소에도 복대하고 다니시면 안 돼요? 됐어. 집어쳐. 아이고, 며느리가 시애미 물 먹이는 것도 아주 가지가지네.
시모는 벨트가 안 맞으니까 화를 내면서 벨트를 내팽개쳤어요. 그런데 그때 신우가 벨트를 집어들더니 자기가 직접 하면서 말했어요. 내가 한번 차볼까 그럼? 이거 나한테 맞네. 언니, 이거 제가 차도 돼요? 어머님한테 여쭤보세요. 그러자 시모는 대충 대답하더니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솔직히 좀 난감하고 미안했어요. 그래서 시모한테 가서 저는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벨트를 좀 더 긴 걸로 다시 사드릴게요. 열심히 찾아보면 있을 거예요. 아유, 됐다니까. 뭘 열심히 찾아봐. 끝까지 너 나 놀리는 거야? 결국 신혼여행 다녀와서 시모 눈치 보느라 혼났습니다. 이때부터 전 시모한테 눈에 가시가 된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오랜만에 집에서 쉬고 있는데 시모한테 전화가 걸려왔어요. 너 지금 뭐하니? 오늘 쉬는 날이라 집에서 쉬고 있어요. 그래, 마침 잘 됐네. 과일 가게로 좀 와봐라. 네? 지금요? 그래, 지금 네가 필요하니까 와보라고. 네, 알겠습니다. 저는 영문도 모르고 시모가 오라길래 가봤어요. 시부모는 같이 과일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 시모 호출을 받고 가게로 갔어요. 그런데 시모가 절 보자마자 황당한 소리를 했습니다. 내가 지금 급한 약속이 있어서 나가야 되니까 여기 진열돼 있는 거 다 팔아라. 네? 이걸 다 제가 팔아요? 우리 가게 장사 잘 되는 거 알지? 이거 팔아서 너네 집 사준 거야. 그러니까 너도 일을 좀 해야지. 자, 따라 해봐. 어머님, 전 장사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못하는 게 어딨어. 일단 해봐. 골라, 골라. 아이, 목소리 크게. 골라, 여기 사과 왔어요. 맛있는 사과. 아이, 꿀맛 같은 사과. 어서 오세요. 꿀맛 같은 사과. 다들 사러 오세요. 대박 꿀맛 같은 사과 사세요. 자, 이렇게 해봐. 골라, 골라. 아이, 목소리 크게 하라니까. 그렇게 다 죽어가는데 누가 오겠어? 그러면서 시모는 한 번도 장사를 안 해봤던 저한테 과일을 팔게 시켰어요. 정말 사람들 앞에 나선다는 게 너무 창피했습니다. 그런데 시모는 저한테 미션을 주고 가셨어요. 아무튼 여기 사과, 참외, 포도까지 다 팔어. 알았어, 몰랐어. 일단 하는 데까진 해볼게요. 그렇게 저는 울며 겨자 먹기로 과일 가게를 맡게 된 거예요. 하지만 제가 멀뚱하게 가만히 있으니까 파리만 날리는 것 같아서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용기를 내서 사람들한테 소리치기 시작했어요. 사과 사세요. 참외 좀 드셔보세요. 맛있어요. 정말 2시간 동안 용기를 내서 소리쳤고 나름대로 한 5만 원치는 팔았습니다. 그런데 2시간 뒤에 시모가 진열대 아직도 과일이 많이 남은 걸 보고 그때부터 저를 타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이게 뭐야? 다 그대로 있네. 넌 지금 이걸 장사라고 한 거야? 저 정말 이런 거 해본 적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초등학생도 이것보단 더 잘 팔겠다. 아이고 속 터져 정말. 이 사과 네가 다 사들고 가. 저 과일을 별로 안 좋아해요. 장사도 못해. 먹는 것도 못해. 내가 너한테 뭘 바라냐? 아휴 됐다 됐어. 아주 작정하고 화내는 시모를 보니까 완전 저를 골려주려고 작정한 사람 같았어요. 그래서 전 얼른 가방을 챙겨 들고 말했어요. 어머님, 이제 가보겠습니다. 어딜 가? 이거 다 팔고 가야지. 친정아버지가 오신다고 했는데 제가 깜빡했네요. 이만 가볼게요. 그렇게 말하고 저는 다급하게 가버렸습니다. 물론 친정아버지가 오신다는 건 거짓말이었어요. 시모한테 정말로 제대로 당할 것 같아 어떻게든지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려고 나름대로 머리를 굴린 거죠. 시모와 옥신각신하면서 시간이 어느덧 3년이나 흘렀고 저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다니던 직장에 육아휴직을 내고 집에서 아이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모가 갑자기 저희 집에 찾아온 거예요. 저는 갑자기 온 시모를 보면서 말했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차라도 한 잔 드릴까요? 아니다, 됐다. 너 그냥 여기 좀 앉아봐라. 네, 어머님. 다른 게 아니고 내가 돈이 좀 필요해서 그래. 한 5천만 원만 내일까지 준비해봐. 네? 5천만 원이요? 제가 그런 큰 돈이 어딨어요. 지금 직장도 쉬고 있잖아요. 어차피 이 집도 네 시아버지가 해준 거잖아. 그러니까 이 집 담보로 5천만 원만 받아봐. 무슨 일이시길래 굳이 대출까지 받아야 하는데요. 시애미가 급하게 필요하다는데 뭘 그렇게 꼬치꼬치 캐물어? 네가 알 필요 없잖아. 그리고 네가 명심할 게 하나 있다. 이건 특명이야. 뭔데요? 말씀하세요. 이건 네 시아버지한테 비밀로 해라. 다 사정이 있으니까 꼭 비밀로 해야 된다. 만약에 네 시아버지 귀에 들어가면 너 죽고 나 죽는 거야. 네, 알겠습니다. 우선 이따가 남편 퇴근하면 상의 한번 해볼게요. 저는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시모를 돌려보냈어요. 이걸 어찌해야 하나 싶어서 그날 저녁 남편과 상의를 했습니다. 여보, 어머님이 5천만 원만 내일까지 준비하라는데? 5천만 원을? 아이, 그런 큰 돈을 갑자기 어디에 쓰시려고 그러시는 거야? 아버지 돈 있으실 텐데 아버지한테 부탁하시지 왜 우리한테 그러셔? 근데 나한테 특명을 내리셨어. 절대 아버님한테 말하지 말래. 뭐? 아이고, 또 시작했네. 또 시작했어. 무슨 말이야, 그게? 딱 보니까 유리 그 지지배가 또 사업 시작하려고 하나 보네. 알고 보니까 막내 신우가 또 일을 벌리려고 하는 거였어요. 신우는 20살 초반에 결혼했다가 2년 만에 이혼해서 시댁에서 쭉 살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시부가 신우 불쌍해서 이것저것 사업을 도와줬는데 신우가 손만 대면 다 망해서 시부도 포기한 거였어요. 그래서 시부가 절대로 신우를 도와주지 말라고 불효령을 내렸는데 시모는 끝까지 신우를 오냐오냐 하면서 돕고 있는 거예요. 그때 남편이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이번엔 또 얼마 나갈까 모르겠네. 여보, 이번에 딱 마지막으로 도와줄까? 어차피 이 아파트 어머님 아버님이 해주신 건데 내가 신용대출 좀 알아볼게. 일단 한 번만 도와주고 더 이상은 부탁 들어드리지 말자. 당신이 어머니께 정확하게 말해. 다시는 못 도와드린다고. 그래, 고마워 여보. 딱 한 번만 도와주고 우리 다신 도와주지 말자. 그렇게 다음날 바로 돈을 보내드리지 못하고 5일 뒤에 5천만 원을 만들어서 어머니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어머님, 돈 준비됐거든요. 계좌번호 좀 주시겠어요? 아, 그래? 계좌번호 보낼 테니까 바로 보내. 아, 그리고 네 시아버지한텐 절대 비밀이다. 네, 어머님, 걱정하지 마세요. 어머님만 비밀로 하면 절대 말할 일이 없을 거예요. 그리고 어머님, 부탁이 있어요. 무슨 부탁? 이건 저희가 아파트 받은 것도 있으니까 5천만 원 도와드리는 건데 다음부턴 이런 부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도 이제 키워야 할 애도 있고 돈 나갈 일 투성이라서요. 그래, 나도 이게 마지막이야. 그러니까 우선 돈 좀 보내봐. 시모와 전화를 끊고 저는 시모가 다신 이런 부탁을 안 할 줄 알았어요. 그리고 정말 남편의 말처럼 신우가 5천으로 옷가게를 개업한 거예요. 이번 사업이 네 번째로 가길래 그저 잘 되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신우가 개업한 가게에 갔다가 저는 깜짝 놀랐어요. 솔직히 옷들이 조금 촌스러웠지만 그냥 이빠른 소리를 하면서 신우한테 말했습니다. 아가씨, 옷들이 이쁜 게 너무 많네요. 그쵸? 언니 한번 입어보세요. 여기까지 왔는데 옷 한 벌도 안 사고 그냥 가실 건 아니죠? 네? 아, 사야죠. 아가씨가 한번 추천해 줘봐요. 언니, 이거 자켓 좀 입어봐요. 너무 예쁜데요? 저는 신우가 준 걸 입어보면서 자연스럽게 가격표에 손이 갔어요. 근데 저는 가격표를 보고 정말로 뒤로 놀라 자빠졌습니다. 옷 가격표의 가격이 무려 37만 9천 원짜리로 적혀 있는 거예요. 딱 봐도 인터넷 쇼핑몰로 사면 5만 원도 안 돼 보이는데 와, 37만 9천 원 가격에 깜짝 놀란 거죠.
그때 신우가 저한테 청바지를 또 주면서 말하더라고요. 언니, 그리고 이 청바지도 좀 입어보세요. 아우, 너무 잘 어울린다. 청바지요? 괜찮은데. 옷은 살 때 한 번에 사야 되는 거예요. 얼른 입어봐요. 바지를 입어보려고 탈의실로 갔는데 바지는 무려 13만 원이나 했어요. 그날 신우 가게에서 옷만 50만 원이 넘는 돈을 결제했습니다. 계산대에서 카드를 내밀자 신우는 제 속도 모르고 기쁜 목소리로 말했어요. 역시 우리 언니 멋져. 자, 계산할게요. 아가씨, 저 3개월로 해주세요. 언니, 너무 고마워요. 앞으로도 자주 와요. 제가 잘해드릴게요. 그래도 신우가 개업했는데 옷을 안 살 수도 없고 정말 울며 겨자 먹기로 샀습니다. 정말 할부로 사면서도 옷도 마음에 안 들고 정말 시대에 떨어지는 옷들이라서 하나도 기쁘지도 않았어요. 진짜 저런 옷을 저 가격에 사가는 사람이 있을까 의문이 들었어요. 그런데 정말로 제 예상대로 7개월 뒤에 쫄딱 망한 겁니다. 계속 적자를 본 것 같았어요. 그래서 버티다 못해서 결국 폐업 신고를 한 거죠. 신우가 쫄딱 망하고 시부생신날 시댁에 모였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시부는 잠깐 외출을 한 상태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신우가 펑펑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빠, 새언니, 저 망했어요. 어떡해요? 나 진짜 열심히 했는데 사람들이 내 옷들을 안 사줘요. 내 인생 이제 진짜 망했어요. 나 저주받았나 봐요. 알고는 있었지만 막상 오는 신우를 보니까 여동생 같아서 마음이 짠했어요. 그런데 옆에 있던 시모가 산통을 깨면서 말했습니다. 딸, 괜찮어. 사람은 언제든 실패할 수 있는 거야. 될 때까지 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기죽지 말어. 내가 무슨 돈이 있어. 지금 통장에 28만 원 있단 말이야. 다 믿을 구석이 있잖아. 걱정 마. 우리가 믿을 구석이 어딨어. 그러더니 시모랑 신우가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라서 소리쳤습니다. 어머님, 왜 갑자기 절 쳐다보세요? 제 얼굴에 뭐 묻었어요? 지금 들었지? 네 신우가 돈이 없다잖아. 네, 들었어요. 그럼 네가 마지막으로 딱 5천만 원만 도와줘야겠다. 이거 내 명령이니까 이번 주까지 돈 마련해서 5천만 원 가져와라. 네? 어머님 저랑 약속했잖아요. 다신 저희한테 돈 부탁 안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너 참 웃긴다. 지금 네가 깔고 앉은 집이 얼마짜린데 5천만 원을 못 해줘? 그때 옆에 있던 남편이 황당해서 시모한테 소리쳤습니다. 엄마, 제발 그만 좀 해요. 저놈의 기집애 벌써 4번이나 말아먹었잖아. 언제까지 그렇게 오냐오냐 키울 거야? 엄마도 문제 있어. 그리고 나 그 돈 절대 못 해주니까 말도 꺼내지 마. 결국 남편이 화가 나서 그 자리에서 소리까지 쳤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외출하다 들어온 시부가 집안에서 계속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니까 조용히 귀를 문에 대고 다 들으셨던 거예요. 문을 벌컥 열고 들어온 시부는 시모한테 소리치며 말씀하셨습니다. 당신, 이게 다 무슨 소리야? 여보, 언제부터 거기 있었어? 내가 쟤 절대 도와주지 말라고 했지? 당신이 문제야. 내가 돈을 안 주니까 며느리한테 돈을 구걸했어? 당신 딸인데 왜 며느리한테 난리야? 그리고 내가 힘들게 모은 돈으로 우리 아들 집 사줬더니 그걸 그렇게 뺏어가? 당신이 뭐 사채업자야? 우리 딸 불쌍하잖아. 쟤는 어떻게 살아가려고 이래? 제발 정신 차려. 남들처럼 직장 구해서 월급 받을 생각을 해야지. 언제까지 우리가 도와줘? 경고하는데 한 번만 더 며느리한테 돈 요구하면 당신 가만 안 둘 줄 알아. 정말 시부가 엄청 화를 내고 딱 나가버리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시모의 원망의 화살이 저한테 날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야, 너 내가 말하지 말라고 했지? 저 아무 말 안 했어요. 어머님이 먼저 5천만 원만 더 빌려달라고 직접 말씀하신 거잖아요. 저는 약속 지켰는데
저한테 왜 그러세요? 네가 돈 해준다고 했으면 얘기가 길어지지도 않았을 거 아니야? 내일부터 네 시부한테 시달릴 거 생각하면 벌써 머리가 다 아프네. 어머님, 그러니까 사업은 그만 시키세요. 그냥 제가 다니는 공장이라도 알아봐 드릴까요? 너 미쳤어? 우리 딸더러 공순일 하라는 거야? 공순이가 뭐 어때서요? 돈만 잘 벌면 되죠. 우리 딸 대학교 졸업한 여자야. 너 고졸이잖아. 어딜 우리 딸하고 비교해, 비교하길. 너 앞으로 말 조심해. 내가 딱 지켜볼 거야. 정말 시모의 말에 저는 기가 찼어요. 5천도 없으면서 찬밥 더운 밥 가릴 처지인가요? 그래도 그때는 시부가 마침 제때 와준 덕분에 시모한테 돈을 주지 않아도 됐어요. 하지만 그 후로 정말 진짜 전쟁 같은 하루하루를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나름대로 시모한테 안부 전화도 하고 선물도 드리고 용돈도 챙기면서 며느리 도리를 했어요. 그런데 시모는 하나를 주면 더 많은 걸 요구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 후 2년이 지나서 둘째 아들을 낳았고 그쯤 시댁에 경사스러운 일이 생겼어요. 바로 시동생이 결혼할 상대를 데리고 온 거예요. 시동생은 재력도 좋고 사업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되게 점잖고 워낙 말이 없어서 일만 하던 시동생이 결혼은 관심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시동생이 데리고 온 결혼할 여자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 흔히 TV에서 많이 봤던 탤런트였던 거예요. 시모는 동서를 보자마자 기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아이고, 이렇게 TV에서나 보던 연예인이 우리 집 며느리가 되다니 경사났네, 경사났어. 동서는 시모한테 인사를 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그래요. 어서 와요. 아, 너 뭐하고 서 있어? 빨리 가서 커피나 타와. 저는 시모가 커피를 타오라는 말에 깜짝 놀라 커피를 타러 갔어요. 예비 동서는 TV로 보는 것보다 더 예뻤습니다. 정말 예의 바르고 그때만 해도 행동도 조심스러웠어요. 누구보다 시모가 입이 귀에 걸려 있더라고요. 시동생은 저랑 동갑이었고 예비 동서는 저보다 2살이 많았어요. 이런 걸 시동생한테 미리 들었는지 동서한테 커피를 주는 저를 보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저보다 2살 어리시다면서요? 네, 그렇다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호칭을 어떻게 불러야 되는 거예요? 형님으로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호칭은 그게 맞죠. 처음에는 저걸 왜 물어보나 했어요. 그런데 시동생과 결혼 후 시간이 지나면서 정말 싸가지도 그런 싸가지가 없었습니다. TV에서는 점잖고 정말로 청순한 이미지였는데 완전 딴판이었어요. 정말 동서가 생긴 후로부터 시모보다 더 징한 동서 때문에 정말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한 번은 시모가 명절을 앞두고 동서와 저를 데리고 시장에 간 적이 있었어요. 장바구니는 저보고 들라고 하더니 동서만 옆에 데리고 가는 거예요. 저는 점점 짐이 많아져서 시모를 보면서 말했습니다. 어머님, 짐이 너무 많은데 같이 들어요. 너희 가녀린 팔에 장바구니를 들게 해야겠어? 그런 거 네가 좀 들어. 그럼 어머님이라도 같이 들어요. 난 예전에 혼자서 그거 다 들고 다녔어. 쓸데없는 소리 말고 따라와 얼른. 시모는 그렇게 동서만 챙겨서 가기 바빴어요. 그때 시장에 갔는데 동서가 나타나니까 시장 사람들이 동서를 보면서 사진을 요청하고 사인해달라고 하고 난리였어요. 그때 시모가 어깨를 으쓱하면서 옆에 서 있더라고요. 동네에서 30년 동안 살았기 때문에 시장에서도 시모는 아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때 시모의 지인이 시모를 보면서 말했어요. 우와, 며느리가 연예인이야? 너무 부럽다. 이런 며느리 하나 있으면 안 먹어도 배가 부르겠어. 유명한 며느리 둬서 피곤하기만 하지. 아유, 다들 난리네 난리야. 그러면서 정말 시장은 동서를 보려고 몰려든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여기저기서 사인해달라, 사진 찍어달라 난리였죠. 수많은 인파 속에서 저는 들러리에 불과했습니다.
빨리 시장 보고 집에 가서 쉬고 싶은데 몰려든 사람들 때문에 30분 넘게 제자리 걸음이었어요. 사람들의 인파를 뚫고 겨우 시장을 보고 집에 왔는데 시모가 저를 보고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봤지? 우리 둘째 며느리가 이런 사람이야. 앞으로 네 동서한테 잘해. 알았어? 너 같은 공순이랑은 차원이 다른 사람이라고. 너 같은 공순이 며느리 둬서 내가 아주 동네 창피했는데 우리 둘째 며느리가 내 길을 펴주네. 제가 정말 힘만 조금 더 있었어도 잘난 동서나 데리고 평생 살라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시장을 너무 힘들게 보고 와서 지칠 대로 지쳐 있었어요. 뭘 하든 그냥 신경 쓰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동서 하는 꼴이 그렇게 얄미울 수가 없었어요. 여러 가지 전을 굽고 있는데 옆에서 집어먹기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화난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동서는 손이 없어? 먹지만 말고 빨리 일 좀 해. 형님이 왜 형님이겠어요? 모범을 보이라고 형님이지. 그러니까 혼자서 척척해야죠. 뭐? 그래서 그냥 거기 앉아서 보겠다고? 그때 시모가 딱 오더니 말하는 저한테 화를 내면서 소리쳤습니다. 우리 둘째 며느리 말 한번 잘하네. 네가 모범을 보여야지. 그래야 동서가 배우지. 우리 며느리 많이 먹어. 시장 본다고 힘들었지? 더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언제든 말하고. 아니에요. 그냥 형님 전 굽는 게 신기해서 보고 있었어요. 뭐가 그렇게 신기한데? 너무 잘 어울려서요. 역시 직업이 좀 천해서 그런가 너무 잘 어울리는데요. 아예 이쪽으로 직업을 바꿔도 되겠어요. 시장에서 전 파는 거 어울리지 않아요? 어머, 되게 웃긴다. 맞다, 맞아. 아주 똑같네. 둘이서 저를 놀리는데 저는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때 저는 전 하나를 쓰레기통에 던지는 척 동서 얼굴에 던져버렸어요. 동서는 화난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형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어머, 미안. 이게 타가지고 저기 쓰레기통에 버리려고 그랬는데, 동서 얼굴에 맞았네. 그러니까 누가 거기 있으래? 일부러 그랬죠? 일부러 나 친 거잖아요. 내가 왜 동서 같은 얼굴에 상처를 주겠어. 동서 뒤에 있는 쓰레기통에 넣으려고 했다니까. 그러니까 일도 안 하면서 근처에서 왜 얼쩡거려.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동서는 투덜거리면서 얼굴을 닦으러 화장실로 갔어요. 정말 소심한 복수였지만 주둥이를 닦게 할 수 있어서 속이 다 시원했습니다. 정말 동서는 날이 갈수록 사람이 점점 더 얄미운 짓만 골라 했어요. 그러다가 시동생하고 결혼한 지 2년째 되는 날에 시동생이 갑자기 술을 들고 저희 집을 찾아왔습니다. 저는 시동생을 보고 놀란 목소리로 말했어요. 서방님, 여기 웬일이세요? 형이랑 형수님이랑 술 한잔 마시러 왔어요. 이거 삼겹살인데 같이 먹어요. 잘 왔어요. 근데 혼자 왔어요? 동서는요? 그 사람 말도 마세요. 정말 짜증나서 집 나왔어요. 저는 시동생이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아서 본격적으로 술상을 차리고 술을 마시기 시작했어요. 그때 남편이 시동생한테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길래 이래? 형, 내가 우리도 애 좀 갖자니까 뭐라는 줄 알아? 몸매 망가지고 김이 생긴다고 애 낳기 싫대. 뭐? 그럼 왜 결혼한 거야? 최대한 애를 많이 낳고 단란하게 가정을 꾸리고 싶은데 세상에 애 낳기 싫다는 거야. 그러면서 집안일도 안 하고 카드값은 글쎄 한 달에 1,000만 원씩 나와. 뭐? 1,000만 원? 뭘 하길래 그렇게 쓰는 거야? 맨날 피부과에 운동에 하는 것도 없이 돈만 써. 그러니까 내가 아주 허리가 휘겠다니까. 카드값이 1,000만 원이 나온다는 말에 깜짝 놀랐어요. 아무리 시동생이 사업을 한다 해도 한 달에 1,000만 원은 정말 큰 금액이었거든요. 정말로 시동생은 연예인을 데리고 산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었어요. 그때는 그저 위로의 말밖에 해줄 게 없더라고요. 시동생은 눈물까지 흘리면서 말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정말 결혼하면 안 될 사람과 결혼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몇 달 뒤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사건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시댁에 제사가 있던 날이었는데 그날도 동서는 음식 준비가 다 끝날 때까지 나타나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거의 끝날 때쯤 알람이라도 맞춰놨는지 그제야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뻔뻔한 얼굴로 웃으면서 동서가 말했어요. 어머님, 아버님 많이 늦었죠? 제가 급한 일이 있어서 좀 늦었어요. 죄송해요. 아, 어떡해요? 그런데 시모가 맞장구를 치면서 말하는 겁니다. 괜찮어. 급한 일이 있는데 어쩔 수가 없지. 저는 그 꼴이 너무 보기 싫어서 인사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시모가 괜히 저한테 화를 내면서 말씀하셨어요. 넌 왜 네 동사한테 인사도 안 해? 네? 저 지금 일하고 있잖아요. 그래도 왔으면 인사를 해야지. 왜 이렇게 예절이 없어? 어머님, 늦게 온 사람이 미안하다고 먼저 인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얘 좀 봐. 하여튼 직업이 천해서 예절을 모르네. 며느리도 계급이 있는 거야. 넌 며느리 중에서도 밑바닥인 거 몰랐어? 밖에 나가봐라. 연애 며느리 뒀다고 얼마나 날 부러워하는 줄 알아? 사방에서 나한테 사인 좀 해달라고 난리야. 내가 우리 둘째 때문에 산다. 저는 그때는 정말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허리 한번 제대로 못 펴고 일만 한 사람은 난데 왜 늦게 나타난 동서만 칭찬하는지 이해가 안 갔어요. 그래서 저는 앞치마를 바닥에 던지면서 소리쳤습니다. 그러면 둘째 며느리만 데리고 계속 평생 사세요. 앞으로 저는 찾지도 마시라고요. 왜 이럴 때만 절 찾으세요? 저도 이젠 정말 못해 먹겠으니까 알아서 하세요.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시모는 저한테 쌍욕을 하기 시작했어요. 너무 쌍스러워서 여기다 정확하게 쓰진 않겠습니다. 아무리 익명이라지만 집안 망신이라 쓰기도 창피하네요. 그때 저는 시모의 욕설에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때 시부가 호통을 치면서 말했습니다. 얘 둘째야. 너 지금 네 형님이 고생하는 거 안 보여? 명절이고 제사고 맨날 넌 집안 행사 때마다 급한 일이 생겨? 같이 가서 일을 좀 도와야 할 거 아니야. 그게 며느리지. 아버님 왜 그러세요? 솔직히 말해서 저런 기름은 피부에 많이 안 좋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제사 음식 저 안 해봤어요. 제 손 좀 보세요. 이게 어디 요리할 손이에요? 뭐라고? 그럼 넌 대체 왜 시집을 온 거야? 누구 속을 뒤집으려는 거야? 에휴, 열받아 정말. 결국 시부는 화가 나서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저도 다 꼴 보기 싫어서 전 뒤집개를 설거지통에 딱 던져버렸어요. 그리고 나갈 준비를 했죠. 그러자 시모가 저를 보며 묻더군요.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저 이제 이 집 며느리 아니니까 둘째 며느리 데리고 하세요. 뭐야? 너 당장 이리 안 와? 저는 시모가 불러도 듣는 척도 안 하고 집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시부 뒤를 따라 나가버렸어요. 제가 시부를 부르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너 언제 따라 나왔어? 잘했다. 나랑 막걸리 한잔 할래? 막걸리요? 그래, 간단히 마시고 가자. 그래서 시부랑 같이 막걸리를 마시게 됐어요. 시부는 저한테 막걸리를 따라주며 말씀하셨어요. 고생이 많지? 네 시애미가 대체 언제 철이 들렸는지 답답하다 답답해. 괜찮아요, 아버님. 그래도 난 네가 참 좋다. 항상 시댁에 올 때마다 음식 열심히 만들고 우리 아들이랑 잘 살면서 손주도 둘이나 낳고 살잖아. 게다가 남편 없이도 시댁에 이렇게 잘 오는 며느리가 또 어디 있겠냐. 난 네가 최고다, 최고야. 아버님도 예쁜 둘째 며느리가 더 좋으신 거 아니에요? 아무리 예뻐도 나 저런 애 정말 싫다. 사람이 먼저 돼야지. 시부는 상처받은 저를 위로해 주셨고 저는 마음이 좀 풀렸어요. 그렇게 한동안 시모와 연락도 안 하고 지냈습니다. 그런데 몇 달 뒤에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사건이 펼쳐졌어요. 바로 동서의 충격적인 사진이 인터넷에 떠돌아다닌 겁니다. 그건 바로 술집에서 담배 피는 사진이었습니다. 누군가가 몰래 찍은 걸로 보이는 사진이었는데
인터넷에 퍼지면서 난리도 아니었어요. 댓글을 보니까 벌써 나락으로 떨어진 것 같았어요. 안 그래도 나이도 있어서 TV에 조연급으로 나오는데 완전히 밑바닥을 찍게 생긴 겁니다. 게다가 여자 배우가 담배 사진이 찍히니까 이미지가 정말 추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한 번 시작된 폭로전은 걷잡을 수 없이 일파만파 번져갔습니다. 바로 동서가 학창 시절에 동창생들을 괴롭혔다는 학교 폭력 폭로가 이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을 괴롭히고 돈 뺏는 건 기본이고 미성년자일 때부터 술, 담배까지 손댄 겁니다. 댓글에는 이런 글도 있더라고요. 쟤 저럴 줄 알았어. 그렇게 예쁜 척 하더니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라. 평생 비밀로 할 생각이었나 본데 피해자들이 널 지켜보고 있다는 걸 잊지 마. 청순한 이미지 다 가짜예요. 저 가면을 절대 믿지 마세요. 인터넷이 뒤집히면서 시댁도 같이 뒤집어졌어요. 나중에 남편한테 들어보니까 시모가 동서의 실체를 보고 이런 말을 했다고 했습니다. 다 가짜야, 가짜라고. 누가 악의적으로 퍼뜨린 거야. 합성한 거잖아. 시모는 끝까지 믿지 않으려고 했지만 결국 다 진실로 밝혀진 겁니다. 완전히 콧대 높던 동서가 나락으로 떨어진 순간이었어요. 결국 시동생은 동서의 과거까지 모든 걸 다 알아버려서 이혼 절차를 밟게 됐어요. 돈만 펑펑 쓰고 가정생활은 뒷전인 동서와 더 이상 살아야 될 이유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시모는 시동생한테 애원하면서 말했다고 했어요. 이런 일로 이혼하는 게 말이 되니? 조금만 더 기다려봐. 엄마, 이미 끝났어요. 그게 다 그 사람 실체라고요. 그래도 얘기는 들어봐야지. 뭐 사정이 있었겠지. 무슨 사정이요? 저는 사정이 있었다고 해도 폭력은 이해 못해요. 결국 시동생은 끝까지 이혼을 고집했고 단번에 정리했습니다. 남편한테 이 얘기를 듣고 끝까지 동서를 챙기는 시모가 우스웠습니다. 그 후 시모는 동네에서 정말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늘 연예인 며느리 덕분에 어깨가 으쓱하더니 동서의 정체가 밝혀지면서 동네 사람들이 다 시모만 지나가면 수군거렸습니다. 저 집 며느리 사진 봤어? 보통이 아니더라. 어쩐지 얼굴이 딱 봐도 뭔가 있는 얼굴이었다니까. 한동안 시모는 창피해서 장사도 쉴 정도였어요. 그렇게 동서만 오냐오냐 감싸더니 이게 시모의 비참한 말로였습니다. 그런데 진짜 웃긴 건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시모가 저를 찾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시모가 저한테 몇 개월 만에 전화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애미야, 와서 같이 밥이나 먹을래? 아니요. 어머님이 아끼는 둘째 며느리하고 드세요. 이혼해서 이제야 저 찾으시는 거예요? 언제부터 절 그렇게 신경 쓰셨어요? 그동안 내가 미안했어. 근데 사실 나 처음부터 걔가 100% 마음에 들었던 건 아니야. 완전 성형티도 팍팍 나고 화장도 떡칠하고 향수 냄새도 얼마나 지독했는데. 그리고 걔가 예의도 없잖니. 내가 진짜 안 그래도 쟤를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했는데 이혼하길 잘했어. 애초에 우리 집이랑은 안 어울렸어. 그리고 너도 이제 동서라고 부르지도 마. 아주 쪽팔려 죽겠어. 어머님, 이제 와서 저한테 이래도 소용없어요. 무슨 며느리가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존재예요? 태도에 일관성이 있으셔야죠. 이랬다 저랬다 하니까 진심이 안 느껴져요. 내가 정말 너한테 못할 짓 했다. 잘못했어. 생각보다 제가 어머님한테 받은 상처가 너무 커서 그 상처 아물려면 시간이 좀 걸려요. 그러니까 이렇게 일방적으로 연락하지 마세요. 얼마나 기다리면 되겠니? 제 상처가 아물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그전엔 연락하지 마세요. 저는 일부러 더 단호하게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때 저는 시모가 저한테 천하다고 했던 말과 차별적인 행동 때문에 상처가 컸습니다. 시모는 저를 챙겨주려고 했지만 저는 다 거절했어요. 그리고 쉽게 마음을 열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대놓고 시아버지만 챙겼죠. 한 번은 일부러 시부한테 전화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오늘 저랑 같이 식사하실래요? 그래, 좋지. 어디로 가면 되냐? 제가 주소 보내드릴 테니까 그쪽으로 7시까지 오세요. 그래, 알겠다. 이렇게 시부와 약속을 잡는데 갑자기 시모가 시부 전화를 뺏어들더니 저한테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예, 나도 소고기 먹고 싶어. 나도 오랜만에 기름칠 좀 해보자. 어머님, 이혼한 동서한테 사달라고 하세요. 어머님이 맨날 얼굴만 봐도 배가 부른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괜히 제 얼굴 보고 밥맛 떨어뜨리지 마시고 꼭 아버님만 혼자 오세요. 아셨죠? 대체 난 언제 같이 먹어? 제가 전화 드린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기다리세요. 저는 그렇게 시부와 밖에서 둘이서만 식사를 한 적도 있었답니다. 그리고 밥을 먹고 시부만 따로 옷을 사드리기도 하고 완전 대놓고 시부만 보란 듯이 챙겼답니다. 그게 저의 소심한 복수였어요. 항상 저를 눈의 가시처럼 생각하던 시모한테 이 정도 복수는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시부만 챙기니까 어느 날 또 힘없는 목소리로 시모가 전화를 했더라고요. 이제 우리 잘 좀 지내보면 안 될까? 어머님, 저 미워하시잖아요. 그 마음이 쉽게 돌려지시겠어요? 내가 널 왜 미워해? 미워한 적 없어. 나는 걔 슬슬 마음에 안 들어서 정 떼려고 했었어. 그런데 마침 그 사건이 터져서 얼마나 다행인지 알아? 같은 여자로서 우리 잘 지내보자. 내가 이제 너한테 정말 잘해줄게. 언제까지 네 시부만 챙길 거야? 여기 이렇게 시모가 살아있는데. 그동안 어머님이 저한테 어떻게 하셨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저한테 일방적으로 용서만 바라지 마시고 제발 그동안 저한테 했던 행동 좀 되돌아보시라고요. 그리고 전 재차 말씀드리지만 제가 직접 마음 풀리면 연락드릴 겁니다. 그렇게 시모와 마지막 전화를 끊고 벌써 5개월째 연락을 안 하고 있어요. 아마 올 설날에는 가봐야 할 것 같은데 그때는 시모랑 진정성 있는 대화를 해볼 생각이에요. 저도 친정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시모와 정말 잘 지내고 싶었어요. 그래서 며느리 도리를 했던 건데 그런 저의 정성을 무시한 건 시모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설에는 시모와 제대로 대화를 해보려고 해요. 만약에 대화를 해봤는데 예전처럼 며느리를 무시할 만한 사람으로 생각한다면 앞으로도 계속 멀리할 생각이네요. 하지만 시모가 진심으로 점점 달라진 모습을 보인다면 저도 다시 며느리로서 최선을 다해서 잘 지내볼 생각입니다. 이 사연을 보낼 때도 시모하고 연락을 안 하고 있는 상태였어요. 아마 제가 보낸 사연이 설이 지난 후에 방송될지 설 전에 방송될지 모르겠지만 시모가 이 방송을 꼭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으로 시모한테 꼭 보여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시모가 저한테 지금까지 했던 행동들을 다시 보고 제 심정을 역지사지로 느껴보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정말 며느리도 사람이고 며느리도 어느 집안의 귀한 딸이니까 소중하게 대해줘야 한다고 말하고 싶어요. 누구나 소중하고 존중해줘야 될 사람이라는 걸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 사연을 보내게 됐습니다. 유명하고 잘난 사람만 대접받고 존중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 세상을 열심히 사는 누구라도 정말 존중하면서 대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사람 사이에 누가 누구를 무시하고 천대할 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약 시모가 변하지 않는다면 제 아이들은 뭘 보고 배우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걸 계기로 시모가 제대로 달라지길 바랍니다. 특히 시댁에서 중심을 잡아야 할 시모가 편애하고 차별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동서가 사라지고 시댁은 조용해졌어요. 시동생은 이혼하고 훨씬 편해졌는지 이제는 잘 웃는답니다. 남편도 아이들과 잘 지내고 있어서 저와 시모의 앙금 풀 일만 남았어요. 이 사연을 계기로 잘 풀어갈 수 있게 여러분들의 많은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